암호화폐 중에서는 비트코인으로만 그나마 돈이 들어오고 전 세계적으로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3배나 큽니다. 알트코인 중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코인이 되겠죠.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니면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4월 14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ETF는 순유입으로 데이터가 좀 나왔고, 근데 이더리움 ETF는 5일 연속 순유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대해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사실 올해 코인 불장이 오면 이더리움이 뭔가 그 주역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기분 나쁜 지표일 것 같아요. 이게 좀 의미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완전한 불확실성 장세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자금이 몰리고 증시나 비트코인에서 자금이 빠지는 것처럼 똑같이 암호화폐 중에서는 비트코인으로만 그나마 돈이 들어오고 나머지 알트코인에서는 돈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일단은 단기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어떤 이더리움 자체에 대한 어떤 악재가 발생했다라는 시각보다는, 하긴 뭐 비트코인 ETF 유입 규모도 보니까 굉장히 작아요. 147만 불? 이게 아주 작은 돈이죠. 10몇, 20억이 안 되는 돈이니까. 그 전날 그래도 조금 더 들어왔었고, 블랙록에서 한 3,600만 달러 정도가 들어왔었고. 하긴 뭐죠? 그 스트래티지, 그 무슨 스트래티지지? 지금은 스트래티지로 아예 개명했습니다. 아예 바뀌었어요? 원래 마이크로였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계속해서 지금 사모으고 있다. 네, 뭐 맞아요. 추가로 뭐 얼마 샀다, 뭐 뉴스가 얼마 전에 나오긴 했더라고요. 3,000 몇백 개였죠. 자, 어쨌건 이더리움에서 지금 보니까 한 600만 불 정도 가까이 빠져나갔는데, 이거를 크게 어떤 코인 쪽 시장의 악재 혹은 어떤 향후의 어떤 하락을 전망하는 시그널, 이 정도로 볼 필요는 없다. 네,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오프로 보고요. 결국 알트코인 장세가 오기 위해서는 유동성 확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고 한 6월부터 올해 말까지 3차례든 4차례든 시작되고 양적 긴축이 일단 끝나야 돼요. 그다음에 채권 수익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으니까 양적 완화가 되면은 더 땡큐죠. 그렇게 되면서 유동성 확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알트코인 쪽이 시장이 이제 확실한 상승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ETF가 나오면서 이제 블랙락 얘기하셨지만, 이런 기관 중심의 자산운용사라든가 아니면 기업이라든가 기관 중심으로 뭔가 투자 자금이 성격이 바뀌면서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개인 중심의 예전과는, 이런 시각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확실히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번 사이클은 뭐 분명하게 가격이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쭉 올랐다가 급락했다가 폭등했다, 폭락했다. 과거 사이클들에서 2017년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40% 수준의 조정이 한 달 걸려서 한 달마다 매번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두세 배 오르고 거의 반토막 나고, 3배 오르고 반토막 나고, 이런 식으로 갔었고, 지난 사이클도 엄청난 급등급락이 많았어요. 사이클 심지어 중간에 작년 2021년 4월 정도에 사이클 중간인데 50% 이상 하락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시 올라서 전고점을 뚫었잖아요. 그런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다면, 이번 사이클은 최대 하락폭이라고 하더라도 30% 초반대입니다. 대부분의 하락이 20%대고, 그 얘기는 변동성이 훨씬 더 줄어들고, 대신 그 급등한 애가 급락을 하게 되면은 그 짧은 조정을 통해서도 과열을 해소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급락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강한 가격 조정이 없으면은 이거를 그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되겠죠. 더 걸린다. 횡보의 시간이. 그렇죠. 이거는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 뜨거운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얘를 냉장고에 그냥 확 넣어버리면은 금방 식겠죠. 엄청나게 차가운 곳에 넣어버려. 이게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그 과열이 해소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냥 상온에 놔두면은 온도가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대신 급격한 온도 변화는 없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줄어든 만큼 과열이 해소되고 거품이 제거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그게 기관들이 들어오면서부터, 기관들은 계획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고, 또 결정적으로 기관들은 절대 매수만 하지 않거든요. 매수를 하면서 동시에 해치 포지션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죠. 그렇게 되면서 가격이 과거처럼 급등 급락을 하기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차분하게 단계별로 스텝별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식 상승의 패턴을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는 이 패턴이 사이클 후반부로 갔을 때도 그대로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장담을 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유동성 확장이 현재까지는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가격 패턴을 보인 거고, 정말로 강력한 유동성 확장이 이번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기가 약화되고 그리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유동성 확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은 그때면 어쩌면 지금 같은 계단식 상승이 아니라 과거와 같은 폭등과 폭락의 그런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그런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자산의 사이클은 아무리 안전자산이라 하더라도 항상 그 불장의 끝에 가서는 엄청난 급등 급락의 그런 장세가 나오거든요. 네. 그건 뭐 금이나 부동산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마지막 화려한 네, 불꽃 터지고 마지막 그다음에 불꽃. 네. 그래서 그 수준이 되면은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런 지루한 그 시장이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만 놓고 앞으로의 비트코인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조금 이른감이 있다. 하긴 그 많은 분들이 코인에 특히 젊은 분들이 뛰어들었던 게 소액 가지고도 이 급등급락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거기서 내가 잘만 하면 돈을 크게 벌 수 있어. 이게 과거의 경험들 혹은 주변의 사례들 이거 가지고 생각했던 분들이 요즘 너무 재미없다, 지루하다 네. 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긴 한 것 같아요. 그럴수록 이제 개인 투자자는 더 나갈 테고 기관 투자자들이 더 들어오겠죠. 그렇죠. 네. 개인이 이제 거기서 이득을 보려고 하면은 이제 선물 시장으로 가서 엄청난 레버리지로 그렇게 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돈을 잃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뭐 네. 그런 거 보면 어떤 유튜브들 뭐 뉴스에도 나온 거 제가 봤더니 뭐 진짜 장중에 뭐죠? 레버리지 5배, 10배짜리 해가지고 잠깐의 그 변동성 가지고도 원금을 그냥 몇 억씩 날리기도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선물은 100배에서 125배 정도까지도 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그 1%만 하락해도 그 100배로 할 경우에는 1%만 하락해도 그냥 야, 완전 청산이 되는 도박이네. 거죠. 네, 도박이죠. 이 빨리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건데 물론 코인을 그런 어떤 도박 위험 그 어떤 투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좀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돈을 버는 거겠죠. 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요. 네. 특히 비트코인은 그나마 가격 흐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만트라라고 하는 코인이 1시간 만에 90% 하락했던 그런 사건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격 흐름 자체도 아예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분 후에 어디가 있을지도 예측이 불가능한 거를 가지고 몇십 배씩 레버리지 투자한다는 것은 그냥 완전히 카지노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 유동성 혹은 이 금리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도대체 언제쯤 나올 것이냐, 연준은 언제쯤 그걸 발표할 것이냐, 그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그 생각하시는 그 기대 신호들이 있겠죠? 네,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걸로서 저는 인플레이션과 당연한 얘기겠지만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아시다시피 근원 소비자 물가가 2%대로 진입하면서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관세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 이후로도 그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있겠고 또 하나는 실업률입니다. 결국 과거의 경기 침체는 실업률의 급등과 함께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실업률 급등이 보이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4.1%, 4.2%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4.3, 4.4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연준이 좀 서둘러서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지표들 근원 CPI하고 그 다음에 그 실업자 이쪽 데이터를 우리가 계속 주의 깊게 좀 봐야겠네요. 이게 안 좋아질수록.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사실 낮아질수록 좋아요. 그냥 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안 좋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낮아지기만을 바라면 되는데 실업률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실업률은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그러면 실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용시장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인데 고용시장이 강하면 지금 안 그래도 목표 인플레이션보다 높은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안 될 거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흔들립니다. 예. 그래서 너무 낮아져도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얘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실업률의 상승은 경기 침체의 절대적인 전조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너무 높아져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현재 4.1%에서 4.3% 정도 수준을 좀 유지하면서 그나마 조금 높은 한 4.3, 4.4 요 정도 수준으로 약간씩 높아진다면 연준이 야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 참모들 얘기하다가 국채 시장이 흔들리니까 바로 어떤 조치를 취했던 것처럼 연준도 국채가 만약 계속 좀 불안하면은 그쵸. 좀 빨리 네. 액션을 취할 수도 네, 있겠죠. 채권 시장이 사실 뭐 거의 30조 달러 수준의 미국 채권 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금융 산업 전반을 다 그 지지하고 있는 그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채권 시장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3배나 큽니다. 한마디로 채권 시장이 무너지면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결국 트럼프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미 증거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흐름이 보이면은 결국 트럼프의 이제 최종 방어 라인을 모두가 봐버린 거죠. 그렇죠. 손에 들고 있는 패를 조커가 어디 있는지를 본 거예요. 약점이 드러났다 네. 이런 표현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봐버렸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불확실성을 굉장히 낮춰버렸죠. 네. 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사실 연준이 이런 액션을 취하는 데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잖아요. 근데 관세가 뭐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좀 오른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유가가 워낙 많이 떨어지면 이걸 다 상쇄해버리고도 할 만한 어떤 이유가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하나의 기대감인데 연준 글쎄요. 연준은 계속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라는 논리라 사전적 그 대응 이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침체가 그래도 한번 오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좀 경기 침체 자체를 그 시그널로 보는 분들도 자꾸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경기 침체는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많게는 거의 1년이 지나간 다음에 선고가 되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침체인 것을 모두가 알았을 때는 과거 데이터상으로 항상 바닥에 이미 지나간 다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침체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 실업률이 오르기 시작한다면은 인플레이션과 상관없이 저는 금리를 낮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표현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급등장, 폭등장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금리나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근데 그것이 하나의 그 장기적 상승의 시작점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까지 그 사이클 폭등이 있고 난 다음에 또 폭락이 따라왔으니까 네. 이 폭락에 대한 준비도 그때 가서는 이제 다음 사이클의 준비를 위한 폭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심리는 변하지 않고 그다음에 시장의 그 습성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런 폭등이 발생해서 거품이 많이 껴버리면은 현재 뭐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굉장히 뭐 다양해요. 해시레이트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과거의 그 가격 상승의 그 속도를 로그 지수함수로 분석해서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적정 가격은 한 8만에서 10만 달러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가격은 적정 수준에 도달했거나 아니면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근데 항상 비트코인 사이클의 후반부에 가격이 크게 올랐던 거는 그 적정 가격보다 훨씬 더 올랐기 때문인 거죠. 네. 그 얘기는 올해 말이든 내년 초든 이 사이클의 후반부에 강력한 상승이 나타나면서 거품이 낀다면은 결국 그 거품은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시장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격이 많이 상승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매도 전략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통 사이클상 이제까지 그 폭등이 있었다면 그 폭등 이전의 가격,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이 비트코인의 가격대 여기까지도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이하로도 그 하락세에 맞춰서 더 많이 빠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과거 이제 지금까지의 그 네 번의 반감기만을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반감기 지난 직후에는 보통 약간의 하락이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4월 지난 이후에 하락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반감기 이전, 그 다음 반감기 이후 이 통틀어서 이 가격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반감기 가격으로 되돌아간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번 반감기 가격은 언제였냐고 하면은 64,000달러입니다. 그 얘기는 뭐 8만 달러, 7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64,000달러까지는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클을 우리가 알면 이 코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좀 쉬워진다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는데 이러한 사이클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더 알아야 되는 어떤 사이클의 특징들 있습니까? 뭐 당연히 사이클은 이제 후반부에 매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온체인 데이터를 공부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고점 지표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MVRV가 가장 유명하고 그다음 뭐 파이사이클 탑 인디케이터나 SOPR이나 NUPL이나 굉장히 어떤 지표들인지 네.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MVRV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그 전체 시장의 평균 매수가 대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몇 배인가요? 네. 이거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MVRV 그 G 스코어라고 해서 표준 편차, 극단적인 부분을 좀 제외한 네. 평균적인 값만을 데이터로 삼은 이 지표를 봤을 때 평균 가격보다 한 7배에서 10배 수준으로 높아지면은 네. 그 전체 시장의 매수 평균가죠. 그거보다 7배에서 10배 정도로 높아지면 항상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2점대 수준으로 굉장히 낮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고점까지 멀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하지만 그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은 과거처럼 그렇게 평균가 대비 10배까지는 못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게 점점 낮아진다고 보면은 이번 사이클은 한 5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고점일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네. 그 정도부터 보수적으로 분할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공부가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런 비트코인의 폭등장이 오는 순간 네. 일반 알트코인은 그보다 훨씬 높게 폭등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일단 이 전략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대표적인 그 알트코인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리플하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그다음에 이더리움과 경쟁이 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밀어주고 있다 평받는 솔라나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쪽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그거는 제가 얼마 전에 썼던 책인 알트코인 하이퍼사이클에서도 이미 적었는데 비트코인 불장이 온 이후에 알트코인 불장은 한 타이밍 늦게 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트코인 불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다음에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을 완전히 끝낸 이후부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 사이클에서 그 지점이 어디냐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작년 3월에 이미 전고점을 뚫었지만 그 이후로 가격이 다시 5만 달러까지 하락하면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정말 본격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한 것은 결국 11월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부터인데 그 이후 첫 번째 상승 이후에 오는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인데 아직까지 하고 있죠. 그거 네.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더 지연되면서 그렇죠. 얘가 완전히 끝나는 지점부터가 본격적인 알트코인 상승장이 되는데 그 지점이 되면은 알트코인은 이미 가격 바닥에서부터 한참 오른 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보다 내가 산 이후보다 뭐 30% 심지어 50%까지도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닥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미 바닥에서부터는 한참 상승한 뒤지만 이미 비트코인 불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가 이미 나와서 안정적으로 알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 그러니까 불타기를 할 것인가? 네. 그거를 본인이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해야겠죠. 네, 그렇군요. 알트코인 불장이 오게 된다면 뭐 모든 코인들이 다 그런 하겠지만 상승하겠지만 특별히 그 뭐 이더리움과 리플 혹은 어떤 그런 대형 그 글로벌 코인들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는 호재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가장 좀 기대가 되는 코인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네,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리플과 솔라나가 되겠죠. 아, 리플과 네. 솔라나.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 정부가 확고하게 미국계 코인들을 밀어주겠다라는 스탠스를 펼치고 있는데 리플과 솔라나가 거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과거 이제 SEC가 증권거래위원회가 반암호화폐에서 친암호화폐로 완전히 기조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친암호화폐로 바뀌면서 대부분의 소송들이 다 취하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과거 그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가장 그 하방 압력을 받았던 코인들이 뭐냐고 하면 그게 리플과 솔라나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리플과 솔라나가 가장 혜택을 받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도 최상위권에 위치한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중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코인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리플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래도 한 6배, 7배 트럼프 당선되고 이후에 그렇게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 이상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다시 재개한다면 리플이 전고점을 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 모든 거에 앞서서 비트코인에 먼저 올라야죠. 예, 네. 이 폭등이 먼저 네. 나와야 되는 거군요. 네. 고점 돌파 네. 이게 나와야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시장은 어려워지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올 초 작년 말까지도 뭔가 기대감을 갖고 했던 초보 투자자들 아마 손실 보고 지금 물러나 있을 거란 말이죠. 다시 이분들이 또 좋아지면 또 들어갈 텐데 어쨌든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팁 같은 게 있다고 하면 네. 네,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뭐 일단 어떤 자산이든지 저는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니면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되었던 아니면 투자하고 계신 알트코인 중에 어떤 특정 코인이 되었던 반드시 공부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내가 이 자산에 도박이 아니라 정말 투자로서 돈을 넣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실 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투자를 한다면은 투자는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인 가치를 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 일희일비하는 게 훨씬 덜 할 수 있겠고, 또 가격이 하락할 때도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자산을 팔아서라도 더 살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방송 보시는 분들 코인 관련해서 투자하시고 있거나 아니면 투자할 예정이시라면 한번 차분하게 여러 차례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네, 어떤 전략 그리고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잘 짚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까지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 저자시죠, 철이형 신민철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